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선 5기, 6기, 7기, 내리 3선을 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수원시장 선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3선 하시면서 수원이 많이 발전했다 이러면서 또 좋은 평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비 후보로 나오긴 했는데 또 예비 후보 성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예비 후보 모셨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남 예비 후보 모시는데요. 염태영 시장도 다음에 저희가 모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자, 오늘은 일단 국민의힘의 김용남 예비 후보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수원시장 예비 후보님, 어떤 호칭이 더 좋아요? 지금은 이제 선거 때니까 예비 후보로? 그렇죠. 그냥 후보님으로? 후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지난 그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그쵸? 몸을 잠시 담았잖아요. 근데 예. 캠프에 들어갔는데 캠프 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부르는 호칭이 네. 그 총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장 바꿔라 지금. 그치. 지금 대통령 후보가 훨씬 중요한 자리다 그치, 이게. 그치, 그래서 그치. 그 몇몇 거기서 일하던 자원봉사자 친구들한테 이 호칭 통일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선거 때는 무조건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점잖게 나무라시네. 자, 그런데요. 염태영 전 시장이 민선 5, 6, 7기 수원시장 지냈고요. 또 민주당 내선 이재선 부시장인가요? 그분이 또 인기가 많다고 그러던데 괜찮겠습니까? 분위기가? 여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수원은 민주당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판이었죠. 네. 그러니까 시장도 내리 3선을 했고 두 번에 걸친 총선에서도 수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개거든요. 네. 5개 모두 민주당이 5대 0으로 이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부터 시작해갖고 뭐 모든 게 다 민주당 판이었는데 네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약 3.65% 정도 졌어요. 사실 그래요? 28,400표 졌습니다. 수원에서는. 어머나, 몰랐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격차는 좀 줄어든 줄었다.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번 국민의힘이 뚫고 올라가는 네네. 역전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수원 특례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수원 특례시잖아요. 예. 특례 시민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조금 앞서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이 수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47.4% 지지도, 국민의힘은 30.8%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인천 경기 기자협회가 의뢰해서 조사한 것인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그 여러 뭐 꼭 공직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도 민주당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예.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투표장 가서는 뭐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민주당 쪽에 서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샤이 국민의힘 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경선해야 될 후보들은 누구입니까? 원래 국민의힘에 7명이 그 맞네요. 공천 신청을 했는데요. 이틀 전에 5명은 이제 컷오프가 됐고, 벌써? 저하고 1명하고 다음 주에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다른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지난번 총선에 수원 정에서 출마했던 홍종기 예비 후보라고. 그러면 인지도 측면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되네요. 인지도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거는 당연히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럼 후보님 입장에서 민주당 사람 중에 누가 좀 싫고 누가 좋고 그래요? 이 후보는 되면 좋고 싫은 사람.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언론기관에 발표되는 거 보면 민주당은 한 1등부터 4등까지가 다 비슷비슷해. 예, 1, 2% 이렇게 막
비슷해요. 일단 얼망졸망. 고만고만 하더라고 진짜로. 예. 그래서 뭐 누가 본선 후보로 좀 상대하기 쉬운 건지 누가 껄끄러운지도 잘 모르겠고 각 후보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이 선거를 준비해서 캠프나 뭐 이런 면에서 준비가 잘 돼 있는 조직이 후보도 잘 있는 구성돼 있고. 반면에 예. 뭐 수원의 연고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후보도 있고 네. 다른 후보들은 뭐 준비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수원의 연고성이 있어서 그 학교 동문이나 이런 데서 지지 기반이 탄탄한 후보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도 뭐 모르겠어요. 누가 본선 후보로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는 지금 뭐 운명에 맡겨야죠. 후보님은 수원을 본 거지, 그러니까 네, 고향이신 저는 거예요? 수원에서 태어났고 수원에서 초중고 다 나왔습니다. 아, 대학교만 서울대 가고 다 수원에서. 그 이제 수원의 사람들은 그 적어도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토박이 오리지널 그러네요. 수원 예, 사람이고요. 예, 예. 적어도 고등학교 아니면 뭐 아주 넓게 잡아도 중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까지는 나와야 이제 수원 사람으로 쳐주거든요. 태어난 거는 뭐 딴 데서 태어나더라도. 화성이나 용인에서 태어난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수원 사시는 그렇죠. 분들. 다 이렇게 근데 오시는 거죠, 그렇죠. 수원으로. 예. 뭐 수원, 용인 여기는 그냥 범수원권으로 우리가 그렇죠. 인식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는 정말 찐 수원 사람이다. 나는 수원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수원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해주셔야 네. 되잖아요. 시장이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 지하철 노선 연장, 교통복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보다 앞서서 예. 사실은 이 문제는 워낙 수십 년 동안 수원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 예. 때마다 하는 얘기다? 써먹고 예, 예.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많은 수원 시민들께서 사실은 이 문제 나오면 조금 지쳐 있는 그래요? 측면이 그런 있는데 게 뭐죠? 어떤 문제죠?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입니다. 공공비행장. 예, 맞아요. 그게 그 54년도에 생겼으니까 지금 거의 70여 년 됐거든요. 그러네요. 68년. 그 전에는 수원 외곽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도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전 문제가 항상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사실은 수원 비행장 이전을 내걸고 뭐 국회의원 20년째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2017년 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화성시에 이제 바닷가 쪽에 화홍지구에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은 됐는데 이게 여전히 예비자라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예비자를 띄고 이전 후보지로 확정을 시켜야 그쪽에 토지 확보 작업도 이루어지고 이게 진척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지역까지 다 물색해놓고.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합의를 해와라. 국방부가. 조금 이렇게 떠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화성시는 반대가 높고 수원은 뭐 압도적으로 찬성이고요. 근데 최근에 여기를 민간 국제공항도 겸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오면서 화성시 쪽에서도 좀 분위기가 변하고 있고요. 또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공항이 몇 년 더 지나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남부권에 약 수원, 용인, 뭐 화성 이쪽에 해갖고 이 공항이 국제공항이 생기면 약 75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까지 안 가고 이 공항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좀 분산되면서 좀 나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찬성 여론이 화성시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가 조금 나서야 되는데 워낙 큰 민원 사업이고 규모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다 밀어놓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수원시장에 당선되면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7월 1일 취임하잖아요. 6개월 이내에 이걸 확정시키겠다. 예비자 떼고 화성으로 확정을 시키고 사업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MSK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를 도대체 김용남 후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죠. 중앙정부랑 친하니까?
그거 좀 말이 되네요. 이거는 중앙정부가 나서 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수원시하고 화성시에 맡겨놓으면 뭐 지금도 계속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기간을 허송세월할지 알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아무리 뭐 누가 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분보다는 본인이 훨씬 더 중앙정부랑 친하니까 되겠네요. 아니 이제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네. 정부 뭐 되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윤핵관은 정부예요. 아니라 하더라도 윤 언저리에 계셨던 분으로서는 좀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하겠네요. 그 숨어 있는 핵관도 있는 거예요. 아, 또 숨어있는 드디어 이제 진실을 밝히시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아니라더니. 좋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원이나 경기도지사나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결국 그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게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워낙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가 그렇죠. 그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 그렇죠. 경기도 뭐 물론 수원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이재명 지키기 아니면 뭐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는 그 슬로건의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심지어 그 전에 몇 년 전 동안 그 이재명 후보하고 대척점에 섰던 실제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던 분들도 다 이재명과 친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선수막을 걸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교통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에 뭐 신분당선 연장 그리고 네. 신수원선 네. 뭐 조기 착공 완공 문제 교통 문제가 큰 민원 사항 중에 늘 있죠. 1번으로 네. 떠오르는 건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원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아, 수원이 그래요? 일자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저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조업이나 소위 블루칼라.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이쪽은 화성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화성에 또 그런 기반이 왜냐면 있습니까? 거기 기아차 공장도 있죠. 그러네요. 그쪽에 삼성 반도체도 있죠.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쪽에. 네. 그러니까 수원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좀 서울로 애매하네, 화성원으로 출퇴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출퇴근 시간에 붐비고 교통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 문제 그리고 광역버스 문제가 항상 이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수원 비행장 이전이 확정되고 그럼 그 땅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네. 비행장 부지만 해도 19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200만 평 정도의 땅이 생기고 사실은 비행장 때문에 고도 제한이나 개발 제한을 받았던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이 사실은 그동안 손댈 수 없었던 땅이 예, 생기는 예.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거든요. 아. 거기 뭐 회사 R&D 센터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금융 어떤 산업단지나 이 기업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멀리 서울로 화성으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 거기 자체에서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수원- 사실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있죠. 확실히 수원이 발전했어야 되고 이미 더 했어요. 더 했어야 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수원 이사 가고 싶습니다. 오세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네. 공약 내건 거 네, 있는데 네. 노 변호사님은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저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아, 떨어져서. 아니 그 몸을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밌네요. 올해부터 예. 정부에서 예. 아이를 출산하면 바우처 형태로 예, 200만 원 예. 주죠. 주는군요. 근데 첫째 아이부터 준다? 예. 되게 좋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나라, 뭐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부 합계 출산율이 0.8이 8. 안 나오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네. 이거 결국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우 저는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집단 자살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줄면 백약이 무효예요. 맞습니다. 예. 네, 조영용님께서 저랑 원래 김용량 의원하고 사이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오늘따라 이러면서 원래 사법고시 출신들끼리 연대감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런 연대할까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린 제가 물론 서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요. 서로 맨날 싸우기도 합니다. 한 이틀 전에 엄청 싸웠잖아요. 엄청 싸웠어요, 우리가 또. 예.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가 싸웠던 그거하고 연장선에서 좀 여쭤볼게요. 대선 기간 동안 역할도 많이 하셨고, 사실 아까 윤핵관, 공식적인 혹은 보이는 윤핵관은 아닌데 숨어있는 윤핵관이다. 이제 스스로 딱 이제 자백을 그건 하셨어요. 뭐 농담조로 말씀드린 거고. 농담조로. 예, 농담 속에 다 뼈가 있고 진담이 들어가는 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장관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못했죠. 예상은 저도 다 예상 못했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까지 예상했는데 사실. 언론에 떠오르는 그 하마평에는 없었거든요. 네. 한찬식 전 서울 동부검사장이나 조상철 전 고검장 뭐 몇 사람 더 하마평에 올랐습니다만 대부분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검사장 정도 네.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발표가 딱 되니까 네. 의외의 그 인선이기는 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 경력으로는 4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박범계 장관이 벌써 장관한 지가 2, 3년 됐잖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박범계 장관을 그 예로 들면 한 1, 2년 정도 법적 경력으로는 땡겨지는 정도의 인사고 그러네요. 20년 전에 강금실 장관이 임명됐을 때는요. 네. 그때 강금실 장관이 사법연수원 13기인데 그 동기들이 법무부에서 과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파격적이었죠. 정말 그건 여성의 파격이었죠. 검찰 네. 출신도 아닌 데다가 기수도 기수도 너무 낮은 데다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벌써 검사장 승진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어떤 법적 경력이나 경륜에 비추어서 파격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문제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지명자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언행, 사실 검찰 공무원, 고급 공무원으로서 정치인보다 더 많이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막 이래왔던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편향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만한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어필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박범계 장관보다 한동훈 검사장이 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아니 4년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를 염두에 두면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특별 수사를 담당하고 소위 그때 한참 했던 적폐 수사의 수사 지휘자였는데.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 쪽 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쪽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범계 장관이라든가 뭐 우리 그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니까 네. 그동안 그 정치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장관에서 뭐 자기 소신을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사실은 아니라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던 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판사할 때 제 말은 예를 들면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판사 시절에 이 지금 한동훈 후보자 지명자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런 게 있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한동훈 지명자는 실제 저는 능력이 있어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중립 의무라든가 말의 좀 조심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없었지 않냐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건 바로 그때죠. 유시민 전 이사장하고 붙었을 때,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방송에서 자기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불법적인 계좌 추적을 했다. 그리고 그 수사 주체가 누가 들어도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뜻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게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기소돼서 법정에 그 재판받으러 가고 또 한동훈 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팩트, 본인이 억울하다고 경험한 생각하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한 거지 정치적으로 뭐 국민의힘은 좋고 민주당은 나쁘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좀 콕콕 찍어서 누구 뭐 언론사도 어디 뭐 KBS, MBC 뭐 어디 딱 콕콕 찍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막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좀 그거는 위험한 거 잘못된 아니에요? 보도를 했고, 일단 팩트가 아닌 것을 확인을 잘 안 하고 보도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근데 거니까. 무혐의 났다고 해서 그게 꼭 완전하게 그 진실하고 다르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까 그 뭐 수사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누구누구를 책임지게 꼭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좀 협박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불법 계좌 추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불법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 주장을 했고, 네, 근데 사과했잖아. 네, 그거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 당했으니까 그게 네, 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겠다. 그건 뭐 정치적 편향성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정치적 편향성이고 아니고 떠나서 가지고 너무 좀 한 공직자였어. 나중에 장관도 됐어요. 물론 그때 몰랐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너무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 그러면 정말 누가 봐도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고 집권 여당에 정말 힘있고 누가 봐도 대통령하고 막역한 힘센 사람인 유시민 이사장이나 아니면 거대 언론기관이 잘못된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공직자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숨어있고 그냥 당하고 원래는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그렇게- 거죠. 예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김용남 의원께서 이제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옛날에 검사하실 때도 네. 억울한 일이 있었겠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김용남 후보자가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 네. 당시였다고 그러면 그때 무혐의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 나 너무 그동안 억울했는데 이제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내가 노영희를 콕 찍어서 책임지게 만들겠어. 내가 유시민을 콕 찍어서 책임지게 만들겠어. 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아니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억울한 건 풀어야 되고 잘못된 그러니까 행동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좀 앞으로는 이걸 고치게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 이름을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한 사람 책임져야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그런 하던 거는 뭐 책임을 하지. 져야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 너무 아끼는 최애의 그런 측근인데 그분이 이렇게 딱 방송에서 나오면서 혹은 물론 페이스북에 썼지만 하니까 사실 저 받아들이는 저로서는 어머 나도 그동안 욕 많이 했는데 나한테도 뭘 하겠네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행동이 사실 아니 맞냐고. 거기서 리스트에 만약에 아니, 노 변호사님이 없겠지. 오르면 난 당연히 없겠지. 영광이지. 영광이라고. 아니 거물급으로 트는 거잖아요. 난 없을 거라고 봐. 근데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난 정치인이고 뭘 맞아가면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뭐 우리 김은남 후보자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참 그나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그 화면이 있어요. 그때 금태섭 의원하고 얘기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이 정확히 말을 하고 나니까 윤석열 당선자, 그 당시엔 총장 후보자죠.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태도가 달라진 건 없죠. 그건 검수완박에 아니다. 대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시니까 그건 뭐 태도가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네네.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도 반대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맞지 않고 네. 이거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거는 판사에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네네네. 그 검수완박하면 부패 완판합니다. 그래요? 왜? 네. 그러니까 수사 못해서?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되죠. 물론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부패가 전혀 없어지냐? 아니 그거는 교통사고를 우리가 아무리 예방 캠페인을 하고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더라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한 건도 안 일어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나쁜 일을 꿈꾸고 그런 거를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한 사람을 몇 %나 잡아내고 벌을 주느냐,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앞으로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소위 뭐 우리가 위하력이라고 표현을 네, 합니다만 네, 그런 네. 예방 효과를 주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어느 나라나 범죄는 있기 마련입니다만 네. 범죄 발생했을 때 검거율 그리고 예방 효과 이런 거는 나라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우리는 사실은 범죄에 있어서는 예방이 많이 되고 국민들이 우리 잘하잖아요. 그래도 네. 안심하고 네, 살 수 네. 있는 좋은- 그런 부분은 선진국인 건 틀림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수사기관을 통으로 없애버리고 대책기구도 지금 대안도 전혀 없잖아요. 만든대요, 대안. 언제 만들어요? 3개월 동안 만든대요. 공표하고 3개월 난 다음에. 동안? 예, 유예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게 3개월 동안 되나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여기까지 돼요. 일단 하고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북대 병원 원장 일대 아들을 또 부원장 일대 딸을 또 진료처장으로 본인이 근무하던 때 두 자녀가 모두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네. 이거 정말 게다가 그 따님은 그 학사 편입 전형에서 면접 만점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이거 아빠 찬스 중에 정말 아빠 찬스 아니냐. 이게 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의 뭐 자녀의 입시 관련된 내용하고 비교해 보아도 이분들이 그 기준을 비춰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이나 회사에서 봉사활동은 할 수 있죠. 네, 할 수 그리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그때 그 딸이 그 무슨 대학이 있잖아요. 경북에 있는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그 확인서가 증명서가 발급된 거 아니냐 이걸 문제 삼았던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경우도 네. 봉사활동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잖아요. 했다면 그렇죠. 한걸 문제 삼지 봉사활동을 못하겠죠. 실제로 했다면 네. 문제가 없을 거고 네.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네, 네. 어, 혹은 부실하게 했다면 포장이 되고 이게 또 편입할 때 활용이 됐다면 이건 문제겠죠. 그래서 이건 따져봐야겠죠. 경북대병원에 그 고위직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편입한 비율이 좀 많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 좀 의심의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는지 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가 허위 발급된 경우가 있는지 이건 따져봐야죠. 그러면 일단 김영남 후보의 말씀은 네.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게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게 나온다면 네. 이분 역시 그만둬야 된다. 같은 잣대를 판단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그거야 맞는 당연하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제분들은 그런 논란에서는 뭐 자유로우신가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죽겠어요. 앞두고 있는데 예전에 받아놓은 것들 다 깨끗해요? 괜찮아요? 그럼요. 그건 뭐 그래요? 다 했죠. 그리고 뭐 저는 이런 아빠 찬스를 활용할 만한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이러세요? 아니 시장님 왜냐하면 되신다는 분이. 제가 검사할 때는 애들이 뭐 유치원 다니고 어려서 어렸죠, 애들이 그때. 뭘 할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